컨셉을 가지고 적용해보기 굉장히 좋은 그런 표준이 되고 있는 거죠.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유동성의 측면에서 좀 분명한 이제 그 개선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를 소구하게 될 텐데 그것을 본격화하게 되는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립토 연구소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시황을 전달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채널 구독자가 어느덧 21만 명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와 구독자님들만의 특별한 애칭을 정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애칭이 좋을지 댓글로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채택된 애칭은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계속 사용될 예정이고 선정된 분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박 작가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연구원이라고 부르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죠. 평소 구독자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고해서 특별한 애칭을 정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의 아이디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자님들의 애칭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거시경제 얘기들을 또 많이 나눠봤고,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입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2017년에 이더리움 ICO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님이 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도 이더리움의 ICO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현상들이었는데요. 제도권 금융사들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흐름을 보면은 여전히 비트코인에게 더 좀 무게감을 두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제도권 금융사들 이더리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어떤 이제 뭐 기간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투자 자산의 어떤 측면에서 뭐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뭐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활용성들은 오히려 이제 금융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들이 이더리움의 컨셉을 가지고 적용해보기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표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기업들이나 금융사들은 이더리움의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떤 자기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한번 실행해 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더리움이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더리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을 보게 되면서 자기만의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직접 쓰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레이어를 구축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내놓느냐, 요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두 경우 모두 이제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어떤 가치에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뭐 직접 쓰던 아니면은 간접으로 사용해서 쓰던.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연계성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의 증가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의 어떤 자산적인 클래스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죠. 맞습니다.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독자적으로 좀 상승 포텐셜이 있지 않나라고 평가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대비했을 때 자산으로서 그렇게 따지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이고, 그리고 금융 인프라를 이 기관들이 구축할 때 굉장히 가장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또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고, 순이익과 순유출 흐름을 봐도 최근에는 좀 이제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그동안에 좀 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의 측면에서 좀 분명한 이제 그 개선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떤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투자되면은 결국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자금을 가지고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런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자금 유입이 그 투자 자산의 어떤 매력으로서 비트코인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출시로 이제 가격적인 상승의 어떤 그런 효과는 적은 것 같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시장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스테이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져서 가격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큰 어떤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현 시점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시세가 어떤 때 이제 굉장히 좋냐 하면은 어떤 새로운 그 변화들이 확 나왔었을 때, 뭐 디파이라든지 그다음에 NFT라든지 뭐 이런 변화들이 나왔었을 때 그 이더리움에 대한 사용성이나 이게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이 시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ETF가 나오게 되면서 근데 이제 이런 ETF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됐었을 때는 이더리움의 어떤 그 가격 위축 시기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축을 받는 프로젝트도 나오게 되고 왜냐면은 이더리움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돈이 없어지니까 뭐 프로젝트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것들이 이렇게 약화되고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고요. 네. ETF로 인해서 이제 그것의 안정성은 더 확보가 될 수 있으니 이더리움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진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한 번의 어떤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KBW에서 이제 그 비탈릭 부테린이, 그 발표를 한 게 결국 이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활용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마도 이제 다음 패션은 인공지능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도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뭔가 굉장히 조금 솔루션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 시세가 좀 이제 그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또 주목해야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이제 다음으로 또 간단하게 언급드려야 되는 프로젝트가 리플 프로젝트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 리플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워낙에 좀 인기가 많은 게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량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리플에 투자를 했다는 건데 위원님 개인적으로 리플이 어떻게 보면 좀 금융권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워낙에 가지고 가려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전통적인 금융권에 계셨던 입장에서 리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제 송금에 대한 솔루션 니즈를 갖고 시작한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플의 활용성이 정말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리플의 사용처가 높아지게 될 거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물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또 하락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제 송금 부분에서 리플이 어떤 그 두드러진 어떤 그런 그 개선을 보여주게 됐었을 때는 분명히 예전보다는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리플이 어째 태생부터가 제도권 금융과의 어떤 관계성들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만약에 제도권 금융과 더 밀접하게 협력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좀 실제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세계 그 기축통화의 패권 경쟁, 그 다음에 금융 인프라의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저는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얼마나 더 포용적으로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전통적인 회사들은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각자의 블록체인의 방식으로 각자의 어떤 그 필요를 소구하게 될 텐데, 결국 이제 그것을 본격화하게 되는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리플이 이제 기치로 본인들의 어떤 방향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 물론 이건 리플이 꼭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주목을 받기 위한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것들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리플과 같은 결제 기반 알트코인들이 리플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대체라기보다는 이제 공정과 협력 또는 경쟁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리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리플이 최근에 XRP 레저라고 해서 이 이더리움과의 어떤 연계성들을 강화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강화하는 방향성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리플이 원래 본연의 가치는 국제 송금에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를 뭔가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부분들에서 기존에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어떤 레이어 1과의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어떤 기능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그 송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유즈 케이스가 많아지게 될 것이겠죠. 그래서 그럼 잠식한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송금에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주게 될 것이고 새로운 가치를 주게 될 것이니까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리플이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본인의 방향성들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결국은 그 방향성을 촉진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확정된 미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방향성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기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가 원래 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탄탄하게 지켜가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기능적으로 더 개선한다고 한다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고 이게 내가 생각하고 본인이 원래 생각했었던 목적은 사라지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만 하게 됐었을 때 뭐 성과가 나오기 힘들겠죠. 왜냐면은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집중한 프로젝트가 더 잘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리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광점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게 됐었을 때 그것이 이제 얼마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리플을 보시면은 투자자들 분들께서도 판단을 하시는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 코인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FTX가 파산하면서 많이 무너졌었는데 아주 극적으로 기사회생을 하면서 이제는 이더리움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한 아직까지는 뭐 시총 대비로는 차이가 나지만 지금 굉장히 어떤 존재감 측면에서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솔라나가 아무래도 높은 트랜잭션 속도, 낮은 수수료와 그리고 높은 또 상호 운영성, 호환성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도권 금융사들은 이 솔라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 그다음에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좀 더 좋다는 평가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은 대신에 이제 보안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솔라나의 특징을 활용해서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필요한 부분들. 주로 관심을 갖는 회사들은 금융보다는 기업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제 솔라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활용했었을 때 조금 더 편하고 싸고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은 제 생각에는 금융보다는 이제 기업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사람들의 어떤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솔라나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도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언급을 했었고, 리플에 대해서도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도 나왔으니까 향후에는 솔라나나 리플도 ETF가 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ETF로 출시되려면은 증권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증권성이 없어야 돼서 증권성이 없다는 어떤 그런 증명은 결국 이제 탈중앙화가 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이제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가 조금 더 있다라고 이제 판단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증권성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품이 아니라 증권이기 때문에
SEC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ETF가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제 결국은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가 출시된 것은 이거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네. SEC가 아직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그래도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뭔가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POS나 뭐 이런 것들로 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탈중앙화된 어떤 그런 그 시스템적인 거버넌스나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볼 여지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증권성의 판단 여부를 조금 더 유보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ETF가 출시가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어떤 이제 규제 기관의 판단을 하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판단 여부는 결국 이제 탈중앙화 여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게 ETF로 출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네. 저 너무 지금 시점에서 너무 빠르게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제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인정이 되려면은 선물이 먼저 또 상장이 되고 선물 ETF도 상장이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앞서 말씀 주신 그 증권상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좀 희석시키는 그런 과정들인데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는 좀 높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 관전 포인트는 규제 기관들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규제가 명확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충족하는 것들의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게 끝나면 ETF 발행되겠죠. 네. 예, 발행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그런 판단이 나타나기 전에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탈중앙화하는 어떤 그런 거버넌스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탈중앙화가 충분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ETF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ETF 출시가 빨라질 거냐 늘어질 거냐라는 판단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긴 흐름에서 보면은 ETF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하게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를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의 수단이 분명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투자의 어떤 비이클로 담는 움직임들은 장기적으로는 전 나온다고 봐요. 네, 결국 기관들의 입장에서도 그걸 반드시 좀 상품화해야 되는 그런 또 분명히 그런 본인들의 어떤 목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ETF 얘기들을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해봤는데 갑자기 또 생각나는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현물 ETF를 승인하고 나서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설틴F, 이 SEC에서 공개하는 이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은 미국의 주요 연기금들이나 아니면 해외 국부펀드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꽤 비중 있게 담은 그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노출들을 많이 늘리면서 세계 1위 연기금이 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비트코인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연기금들의 그 목적은 연금 수급자들의 향후의 그 연금을 다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그다음에 유망한 투자 자산의 안정성 있는 유망한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기금들이 크립토와 ETF를 자산에 편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관 및 장기 투자자가 이 자산의 안정성과 성장성에 대해서 신뢰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자산의 클래스로서 이제 신뢰가 구축이 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평가로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런 연기금들도 이 자산을 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이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제도권으로 이제 이미 굉장히 크게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은 기관들도 포모에 의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이제 담게 되는 흐름들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위원님께 마무리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께 다 한번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현재 시점에 1억 원의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서두에 아까 전에 이제 거시경제의 어떤 그 저의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네. 내년 초까지는 저는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조정을 보이는 이제 우량주와 코인을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적극 매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경기 침체나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시장이 분명히 좀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 이후로는 장기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전략들을 펼치는 것이 좋다. 네. 그 정리를. 네. 그리고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의 어떤 커렉션이 있었을 때 이 회복을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시차도 짧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가 있다면은 좀 더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순차적으로 빠르게 매입을 하는 게 좋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느린 호흡으로 매입을 하고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이랑 이제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와 지금 상황들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변화들이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지만 빠르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제 생활이고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좀 자기 나름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고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매 기준 이런 것들은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꼭 지키는 것이 좋다.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투자자가 결국은 승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식을 대하는 태도나 크립토를 대하는 태도나 그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나 다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투자 원칙을 꼭 세우시고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 이코노미스트 분을 또 모신 거는 처음인데 뭔가 이렇게 관점 자체가 굉장히 좀 색다르면서도 투자자분들에게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의 상황들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구독자님들께서도 아마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자주 모시고 거시경제 상황들이 변화되는 그 순간들마다 우리 연구위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동민 전 연구위원님과 함께한 토크라운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